저희 그 울산의 문화자산을 상징하는 문화자산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인데요. 바로 울산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창이 보이시죠? 커다란 창. 이 창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달천 철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문화를 상징하는 두 축이 바로 방구대 안각화와 달천 철장이다. 달천 철장에 시작된 철문화가 이처럼 울산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박물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에 달천 철장에 철을 생산하던 성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하갱도에서 철광석을 생산하면 이렇게 분류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처럼 고대에 이어서 근현대까지 철을 생산하던 곳이고 이곳에 근무하셨던 분들 아직도 달천 철장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쇠불이란 무엇인가 아직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쇠불이란 토철이나 철광석과 같은 원료를 녹여서 쇠를 만드는 전통 제철 산업을 일컫는 말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쇠를 부린다는 말에서 유래한 쇠를 불로 부린다라는 합성어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전통 제철로에서 판장쇠를 생산하여 이를 주조나 단조하는 모든 제철 과정, 전통 제철 과정을 바로 쇠불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9년 조선의 철광왕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께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철이요. 또 황폐화된 이 땅을 다시금 되살리는 것도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다. 그러면 그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쇠다. 그 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일평생 이 제철 문화에 몸바치셨고요. 달천 철장을 다시금 발견해서 그 달천 철장의 토철로 쇠를 만드는 무쇠 제조법을 발명하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20년대까지 이의립 선생님의 후손들이 이 달천 철장을 나라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생산하셨다고 합니다. 이의립 선생님에 의해서 개발된 무쇠 제조법이 바로 조선 후기 달천 철장을 중심으로 성행한 독창적인 제철 기술이고 이를 저희는 울산 쇠불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들 울산 쇠불이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울산 쇠불이 소리가 이 이의립 선생님의 무쇠 제조법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2000년 철의 역사를 품고 있는 달천 철장 그리고 조선의 철광왕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 또 그분께서 발명한 제철 기술인 울산 쇠불이 그리고 그 쇠불이의 풀물을 밟던 불매꾼들의 소리 울산 쇠불이 소리 이처럼 다양한 제철 관련 문화유산들, 자산들이 우리 울산에 남아 있고요. 이러한 자산들이 바로 산업도시 울산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울산 쇠불이 축제가 2005년에 시작되었고 올해 1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부터 저희 울산 쇠불이 축제가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축제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 쇠불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 문화관광축제이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어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그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울산 쇠불이 축제 개요에 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달천 철장에서 대면과 비대면이 이렇게 혼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00년 철의 역사 문화로 타오르다라는 주제와 뻗어라 철의 역사, 피어라 철의 문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울산 북구가 주최하고 울산 새부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기업체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쇠부리 행사입니다. 쇠부리 행사는 울산 쇠부리 문화라는 게 저희 축제의 뿌리이니까 그 전통을 잇는 전통의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저희의 킬러 콘텐츠이죠. 울산 쇠부리 복원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서 보시는 이 흙과 돌로 만든 전통 가마에 저희가 토철과 숯을 넣어서 쇳물을 직접 뽑아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제철 기술 울산 쇠부리인데요. 이 쇠부리 기술이 192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현대 제철 방식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명맥을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를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2016년부터 우리 울산 북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고대 제철 분야의 장인, 연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복원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9차례, 올해로 치면 올해까지 9차례 본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선철을 생산하였고요. 판장새도 생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복원율이 한 85% 정도,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복원이 되면 저희들이 울산 쇠부리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쇠부리 문화의 어떠한 그 성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축제 현장에서 직접 샘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울산 쇠부리 기술, 국내 유일의 풍철을 기원하는 그 소리이고, 그리고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입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 현장에서 쇠부리 소리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제철 그 무형문화재가 울산 쇠부리가 있다면 제주도에도 속 굽는 역시가 재현하고자 하는 덕수리 불미공예라는 주조공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데요. 예, 그래서 이 불미공예를 민속놀이와 한 속 굽는 역시 공연이 이번 축제 둘째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덕수리 마을에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연희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쇠부리 대장간도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쇠부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데 먼저 공연 행사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개막 행사이죠. 희망불꽃 점화식. 그리고 또 저희의 두 번째 킬러 콘텐츠,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데서 착안해서 예술가가 북을 두드리는, 악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페스타 두드리라는 전국 경연대회가 둘째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테마가 쇠부리 말고 저희가 자동차 도시이잖아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서브 테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첫 차라는 공연도, 창작 공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시민극단, 누림 어울림 인형극단이 함께하는 손인형극 달천이와 강산이, 그리고 주민 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 너나두,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 쇠부리고, 그리고 마지막 폐막 행사이죠. 모든 참여자가 함께 오색 줄을 잡고 대동의 무대를 연출하는 대동난장 불매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공연 행사와 더불어 전시 행사도 있는데요. 먼저 달천 철장에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주제관 안에 그 홍보관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쇠부리의 역사에 관한 패널 전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불미공예 생산품들도 전시되고요. 그리고 동산 이수옥 선생님의 서예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틸 아트, 쇠로 만든 조형물이죠.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한 5점 정도 전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포토존도, 그리고 실제 자동차입니다. 우리 갓그랜저 아시죠? 추억의 자동차. 그리고 포니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빛 조형물을 설치해서 다양한 포토존으로 활용되는 빛의 정원, 그리고 매 행사의 마지막 21시에 진행되는 불의 대합창, 불의 정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행사 좀 말씀드릴게요. 쇠부리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쇠와 관련된 체험 행사, 저희가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그 자원봉사 교육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을 텐데요. 17개 프로그램, 홍보는 16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돼서 총 33개 단체가 체험존에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철철철 놀이터에는 미니카 만들기 또 레이싱 체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철철철 마켓에는 울산 지역의 다양한 셀러분들, 체험, 공예, 리빙, 자파 등의 45개 지역 셀러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럼서클, 그래서 직접 축제에 오셔서 100개의 젬베가 저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젬베 연주를 직접 예술가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거리 퍼레이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들 체험존에 참여하시는 다양한 체험 행사 그리고 단체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철철철 마켓, 오늘 이제 교육에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45개 마켓셀러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다음은 이어서 온라인 행사,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비대면 행사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는 이제 저희 일상과 함께 하고 있어서 대면 행사로 전환되었지만 이 온라인 행사도 저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에는 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쇠부리 문화를 알아보고 기념품도 이렇게 받아가는 그러한 오픈 스튜디오 형식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PC로 저희들이 게임을 하면서 쇠부리를 좀 만나볼 수 있는 메타버스 쇠부리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온라인 체험 이쪽으로 조금 클릭을 하시면 이 메타버스 쇠부리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망치를 잃어버린 쇠부리와 그리고 함께 그 쇠부리의 망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갱도 315m 갱도로 직접 들어가서 철광석도 해보고 또 망치도 만들어보는 온라인상의 그러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쇠부리 게임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다양한 게릴라 게임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끊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올해 먹거리 장터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도 진행되고요. 먹거리 장터는 저희 축제장이 그 문화재다 보니까 조금은 축제장 밑에서 이렇게 먹거리 장터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장터 참여 단체와 메뉴들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의 메뉴들도 참여 단체들도 이렇게 보시고 수 있고, 저희들이 특히나 올해 축제는 친환경 축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나 푸드트럭의 대부분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 부스나 또는 홍보 부스, 마켓에 참여하시는 셀러분들도 제로 웨이스트를 조금 실천해 주시고 요 친환경 캠페인에 꼭 참여해 주시고, 아마 방문객들이 불편해 하실 겁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결국은 지구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들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친환경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자 하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일 동안의 프로그램 일정이고요. 그리고 축제장의 배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여기 그 주재관이고 관리시설입니다. 저희들 그 자원봉사센터는 요 건물 앞쪽에 1번 부스에 있습니다. 1번 부스 자원봉사분들은 꼭 챙겨보시고요. 저희 축제 종합상황실도 2번 부스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험전,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이쪽에
자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저희들 세부리 대장간이라든지 드럼서클, 그리고 여기는 홍보존, 그리고 여기는 철철철 마켓. 그래서 미니카 만들기가 여기서 전시되고요. 여기는 그 소원금줄, 여기는 중앙무대. 타타타 난장은 이쪽 C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켓이 이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과 오픈 스튜디오가 세큐 라이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먹거리 장터가 진행됩니다. 먹거리 장터는 위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가셔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이렇게 세 타임으로 운영됩니다. 10시부터 3시, 2시부터 7시, 그리고 5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5시간, 4시간이고요. 석식, 식사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전에는 봉사하시고 식사 드시고, 오후에도 봉사하시고 저녁 식사 드십니다.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락을 제공한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시락이 아니라 저희들 자원봉사자 분들께는 식권을 드리고요. 식권을 받으셔가지고 먹거리 장터나 푸드트럭으로 가셔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메뉴는 저희가 미리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배치 장소 이렇게 해서 1일 총 23분을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모자라서 추가 모집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문화광부 중에 자원봉사자분들 먼저 만약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아까 보셨죠? 1번 부스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오셔가지고 티셔츠와 식권 수령하시고 접수증에 이렇게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정장소로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요. 마감되면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만약 안 오시면 요게 신청 활동을 안 하신 걸로 되니까 1번 부스에 다시 오셔서 명부를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요. 1번에 꼭 오셔야 되고 혹시 활동 중에 클리닝 타임이 되면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그 부스 그 환경 정비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배부받은 식권은 먹거리 장터나 푸드트럭에서 취식하실 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철철철 마켓 또는 체험존, 홍보 부스 그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스 구성은 5월 11일 전날 4시까지는 꼭 구성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12일부터 1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0시 30분, 저녁 8시 30분. 그러니까 그 전에 마감하시면 안 됩니다. 마감하시면 안 되고 꼭 운영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철수는 5월 14일 21시부터 24시까지 저희가 폐장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부스 운영 시간 내에 축제장 촬영 진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실 때는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을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그 시간 말고는 이곳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만 설치하실 때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 지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반입한 기물에 대한 분실, 손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부스 운영자께서 지시니까 그 점 꼭 양지해 주시고요. 클리닝 타임이 이제 저희들이 정관 방송으로 나오면 부스 내부 외부에 그 환경 정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 주차장 현황표인데요. 그 우리 부스 운영자 분들의 임시 주차장은 달천중학교 지상과 지하 주차장, 그리고 농서로가 12일부터 이면 주차가 가능한데 그중에 달천 아이파크 옆쪽 이쪽이 그 우리 부스 운영자들의 그 주차 공간입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화기라든지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 현황표입니다. 자, 이상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 됐는데요. 울산 쇠부리 축제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쇠부리 축제 사무국장 정재화였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비지도사인 구도영 경위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28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경비지도사로 새로 전업을 하게 된 구도형입니다. 제가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재해 현장이라든가 안전 현장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울산 새부리 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먼저 개념입니다. 다중운집 행사라는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 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라는 것은 조직된 군중이 아닌 단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 축제, 그냥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군중이 말하는 겁니다. 조직된 군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 또 아니면은 노조단체, 이런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의 반대 또는 우해를 받지 않는 상태, 위험하지 않는 상태, 평안하여 위험이 없음 등을 정의합니다. 그거는 각종 국어사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의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음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사소한 계기에 의해 급박한 혼란 상태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 국제경기 지자체 대표 행사에서 사건 사고는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육도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사소한 계기, 아주 작은 계기로 인해 가지고 급박한 혼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상주에서도 저희들 나라에서 상주 그 체육 행사를 하다가 9명인가 3명인가 죽는 사고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앞에 사람이 끈을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지면서 쭉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방침. 다중운집 행사 주최자는 추상적 또는 구체적 위험을 스스로 유발하는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중운집 행사 주최자는 그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세부리 추진위원회가 되겠죠. 추진위원회가 위험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 성격에 따른 위험성 판단. 요 행사 성격이라는 것은 축제, 콘서트, 또 길거리 응원 공연, 길거리 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주최자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기본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공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등이 있는데요. 경찰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등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여하실 그건 아니고,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간이 되시면은 요 11조, 66조의 9, 공연법 11조 잠깐 보시는 것도 조금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 사전준비사항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보다는 행사를 주최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사장 내부 위험 요소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행사 장소, 시간, 참가자의 성향 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집중되는 시간에는 분산도 좀 시키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참가자 집중 장소, 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최자 측에서는 조금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행사장 수용 규모 등 행사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혼자 경비 차원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없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축구장에 뭐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데 4만 명이 입장을 해가지고 행사장 축구장이 무너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뭐 틱톡이나 유튜브 정도로 보신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사장 외부 위험 요소 파악, 행사 방해 세력 유무, 세부리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간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혼잡 경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테러 등 물리력 발생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 외부 위험물 존재 여부 등. 행사 시작 전에는 요거는 이제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 현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안전활동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뭐 로프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 이동 동선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이동하는 공간에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행사 주최 측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거도 돼야 됩니다. 그다음 주요 취약 요소별 차관점에서 행사장 내부 요인, 출입구, 비상구 등 확인도 다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 내부의 출입구가 어딘지 비상통로가 어딘지를 사전에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역류와 이동 동선산의 위험 요소도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노약자 및 장애인 이동 가능 동선 확인. 특히 장애인들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조금 일반인들보다 부상 정도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노약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다 확인을 하시고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기타 시설물 안전 확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몽골 텐트라든가 이런 천막 위주의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로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올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행사 시작 및 종료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나? 군중 정리의 원칙이라는 거는 요거는 사실 경찰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밀도 희박화. 그러니까 군중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은 사고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도 한쪽 골목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일어난 사건이지, 그 옆으로 조금 더 희박화가 됐으면은 그런 사고는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다음 이동의 일정화. 다중이 모여가지고 가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사소한 시비가 발생될 수도 있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동하시는 동선을 일정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경쟁적 사태의 해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사은품을 준다, 뭐 기념품을 준다 해가지고 서로 막 앞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국민들의 시선이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경쟁적 상황이 발생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최 측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시의 철저, 우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 여러분들이 지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군중심리의 특징, 정상 군중심리라는 거는 호기심, 이런 거는 콘서트 같은 일정한 예상이 된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호기심, 동정심, 안전심 이런 게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군중심리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상 군중심리,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상 군중심리라는 거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하나하나 참석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해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할 행동인데, 이상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조금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정서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군중 심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동도 좀 일정화시켜 주셔야 되고, 좀 주치자 등 이상 행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합니다. 이런 축제장에는 꼭 약방의 감초처럼 주치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주치자들을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최 측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112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안전 펜스 등 시설물 이상 유무도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새부리 축제에도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든가 또 출연진이 나오면은 거기 있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 그 의자가 튼튼한 의자가 아니고 전부 다 플라스틱 의자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주변 시설물 위에서 관람하는 행위,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지 담벼락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행사 종료하고 해산할 때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람객들이 일시에 한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면은 밀려서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달천 철장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뚫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조금 우려도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퇴장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호등 밖에 나가서 신호 건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또 주치자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 요분들은 남아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특히 주치자 같은 경우는 불만 표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최자한테 해야 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한테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새부리 축제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또 안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행사장 주변 청결, 또 행사 내용,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도, 날씨 준비 많이 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번 새부리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 안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이런 줌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응급처치,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심폐소생술 배운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심폐소생술은 굳이 권장하고 있지가 않아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심폐가 붙어있던 보통 가슴 압박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2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요, 인공호흡이 빠진 가슴만 계속 누르면서 119 기다리는 것을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공호흡 안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소생률에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슴 압박만 하는 게 오히려 소생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공호흡 부담 덜어두시고 가슴 압박만 하는 위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건요, 심장이 멈출 때 여러분이 가슴을 눌러가지고 피랑 산소를 다른 장기, 특히 뇌에다가 보내주는 응급처치술이라고 하는데요.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보통 4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4분은 사실 심장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그렇게 막 4분 만에 죽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사실 뇌 때문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뇌는요, 산소 공급이 중단된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지나게 된 뇌사, 한마디로 식물이 인간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로 심장을 소생시키다 하더라도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정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정지 인지라고는 하면은 심장이 멈췄는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는지 뛰고 있는지 파악하는 순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인지 단계부터 해서 가슴 압박 소생술 하는 순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확인부터 하시면 되겠죠? 의식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어깨를 두드리시면 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의식이 없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다. 축 처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119 신고입니다. 더불어서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119 및 심장 충격기를 기왕이면 다른 분한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홍색 팁 입은 여성분 혹은 검은색 옷 입은 남성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바로 빨리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119 신고 심장 충격기 요청이 끝난 뒤에는 바로 호흡 확인, 숨을 쉬는지 또는 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5에서 10초 정도 관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숨소리가 들리는지 혹은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혹은 숨을 쉬면 가슴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만약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의심 가지지 마시고 바로 가슴 압박, 가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슴만 누르면서 언제까지? 119가 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이고요.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심정지 인지 단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눈썹을 막 찌푸린다거나 이렇게 아파한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는 과연 의식이 있는 걸까요? 또는 없는 걸까요?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반응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의식이 그래도 있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식 판단하는 단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 의식이 없기 직전의 단계는 통증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은 통증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깨를 툭툭 쳤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한다. 그럼 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심정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후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계속 꾸준히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또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는 119에 신고하시면 의식 판단 또는 호흡 판단에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가슴 압박할 때 가슴뼈 또는 갈비뼈가 부러진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압박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근데 가슴 압박하는데 환자분이 아파요. 이 사람 심정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 의식 판단을 하셔도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하지 않는다, 인형처럼 축 처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슴 압박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슴 압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아무 데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마네킹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양쪽 젖꼭지 여기 있나요? 자, 젖꼭지 사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젖꼭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위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은 가슴뼈 아래쪽이 2분의 1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가슴뼈 찾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쇄골뼈 따라서 목 쪽에 오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갈비뼈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명치뼈에 탁 걸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가슴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슴뼈 아래쪽에 2분의 1 지점라고 해서 가슴뼈 기준으로 반에 반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양쪽 젖꼭지보다 살짝 아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슴뼈 뭐라 하던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양쪽 젖꼭지 사이나 살짝 밑에 해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 압박하는 위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속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속도라고 하면 1분에 100에서 120회 추상적인데요. 120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초에 2번 누르면 딱 120회가 나와요. 근데 1초에 2번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되게 빠르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좀 더 결과가 좋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침착하시게 하나, 둘, 셋, 넷 하셔도 충분히 100에서 120회 사이 정확한 속도가 나오니까 좀 침착하게 속도 맞춰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압박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압박 깊이는 사실 5에서 6cm 라고 합니다. 근데 누르면서 5에서 6cm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흉곽에 3분의 1까지 눌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압박하는 자세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 압박하는 자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박하시기 전에 압박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뼈 아래쪽에 2분의 1 지점 찾으셨다면은 손가락 깍지를 끼시면 됩니다. 손가락 깍지 끼시고 우리 손꿈치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손꿈치 부분만 갖다 대고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리신다면 환자 멀리 있으면 압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자, 똑같이 손가락 깍지 끼시고 아까 본 압박 지점에 손꿈치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오, 네. 혼자서 약간 붙이고 잘 붙이고. 저희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깍지 끼고 압박 지점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부터 압박 지점까지가 90도 수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직이 돼야만 체중이 실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실 수 있겠지만 살짝 비스듬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보통 내가 보는 눈이랑 수직이 되면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보다 좀 더 어깨, 몸을 앞으로 빼셔야 90도가 돼요. 지금의 정확한 수직 90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팔꿈치가 절대로 구부려지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 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압박하실 때 이 정도도 많이 구부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 더 구부려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쭉 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안 구부려지면 안쪽으로 살짝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시고 어깨, 몸 앞으로 쭉 빼신 다음에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압박 깊이가 몇 cm라고 그랬죠? 5cm입니다. 좋습니다. 자, 5cm 눌러주시면 되는데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눌러주면 효과가 덜합니다. 그래서 눌러준 만큼 5cm 눌렀으면 5cm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준 만큼 올라오는 걸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가슴 압박 소생술 해보셨을 텐데요. 이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시고 119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께라도 동료 혹은 시민을 살릴 수가 있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본 적 있어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배워볼 거고요.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면은 이 심장 충격기는 제세동기라고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니까 절대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정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심정지는요,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도 심정지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심장이 경련하듯이 부르르 떨 때도 심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심정 종류가 4개 정도 있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심정지 종류에 따라서 심장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의 여부는 이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잘 듣고 따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는 종류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고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연습용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랑 패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살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번에서 전원을 키시면 돼요. 전원 키는 것만으로도 한 60% 또는 70% 이상 성공하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또는 그림으로 다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누르시면 음성 멘트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멘트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라고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전원을 키신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시면 돼요. 패드라고 하면 같이 동봉 반드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패드라고 하는데요. 패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패드 붙이는 위치는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림에 모든 패드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드는요, 우측 쇄골뼈 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세로 상관없습니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왼쪽 가슴 밑인데요, 겨드랑이 선 따라서, 애과선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구리 쪽에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 패드랑 기계랑 반드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기계도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손을 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손을 떼시고 이 리듬 분석이 끝나면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떼신 다음에 잘 귀 기울여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손을 역시 떼시고 심장 충격 3번 버튼일 거예요.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올 겁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심장 충격이 순식간에 타닥 하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직후 행동해야 될 것은 심장 충격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손 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심장 충격 필요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주기 전에 이때 손 떼세요 라고 하는 구간이 2구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손을 떼셔야 되고요, 충격을 줄 때 손을 반드시 떼줘야 되는데, 리듬 분석할 때 손을 대시면요, 우리 환자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다, 그죠? 그 리듬을 읽어서 심장 충격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심장 리듬이 읽혀버려요. 여러분들 심장은 콩닥콩닥 잘 뛰고 있잖아요. 콩닥콩닥 잘 뛰고 있구나 라고 이 기계가 판단을 잘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심장 충격 줄 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 버튼 누를 때 반드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대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반드시 심장 충격기 쓰시는 분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심장 충격기만 계속 신경 쓰셔서 음성 멘트 나오는 거 잘 듣고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실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장 충격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가슴 압박을 어느 누군가가 하고 있는 도중에 심장 충격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있지만 누군가 가슴 압박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옷 입고 있죠. 옷 위에 하면 안 됩니다. 전기 충격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을 먼저 탈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탈의하고요. 안에 속옷이 있는 경우에는 속옷 역시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심장 충격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전원킥이죠. 그래서 전원 1번 눌러서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를 부착하라고 음성 멘트가 나오죠. 음성 멘트에 맞게 패드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측 쇄골뼈 밑에 부착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왼쪽 가슴 밑에 일과선 따라서 옆구리에 붙여주라고 했죠. 패드 커넥터를 AEB에 자, 잊지 마시고 기계 AD에 패드 커넥터를 패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라고 반드시 큰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주는지 많은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대로 필요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자, 그때는 아직 충전 중이기 때문에 기아임 가슴 압박을 섞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이제서야 누르세요. 제세동 버튼이 반짝반짝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걸 확인하시고 제세동 실시하겠습니다. 깜빡이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2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손을 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 그 멘트마다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성분인 경우에는 굳이 심장 충격 많이 부담이 되신다면 심장 충격기는 굳이 사용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 압박만 하시면서 119 기다리셔도 충분한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은 반드시 어느 정도 탈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옷 먼저 자크를 내린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반드시 맨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옷이 있다면 속옷은 여성분이라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옷까지 제거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노출이 더하게 옷 안으로 패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옷을 조금 다듬어 주시면은 그래도 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심장을 수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심폐소생술 전체적인 과정,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해봤고요.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환자 의식 확인입니다. 어깨 툭툭 쳐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 먼저 하시고요. 의식이 없다 라고 했을 땐 119 신고, 이 심장 충격기 위치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호흡 확인하시면 되겠죠. 호흡이 없다. 그래서 의식도 없다, 호흡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심정지로 판단하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만 하면서 119 기다리셔도 충분하겠지만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나 한번 사용해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심장 충격기 같이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원 키시고 패드를 붙이시면 리듬 분석 중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리듬 분석 중입니다 라는 멘트 잘 들으셨다가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 없는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 충격 주시고요. 다시 2분 동안 가슴 압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리듬이 반복되겠죠? 이번엔 심장 충격 필요 없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또 역시 2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게 심폐소생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119 올 때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사실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마 이미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의식 또는 호흡 맥박이 회복된 경우
를 확인하셨다면 중단하셔도 괜찮겠지만 맥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 분들한테 확인하라고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맥박은 무시하시고요. 호흡 그리고 의식 정도는 회복됐다 라고 했을 때는 중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호흡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왔다가도 다시 심정지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돌아왔을 경우에 멈추셔도 괜찮겠지만 다시 호흡이 멈추는지 의식이 없어지는지 주의 깊게 끝까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자가 지친 경우도 사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쇠부리 축제 내에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외지에 119 올 때까지 2시간 걸린다. 혼자서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덜어드리려고 아마 이런 구조자가 지친 경우에도 중단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가슴뼈, 갈비뼈가 가슴 압박할 때 부러진다던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부러집니다. 안 부러지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번, 4번 만에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선의 응급에 대한 면책이라고 해서 응급환자한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사망이라든지 또는 상해에 대해서 감경해주거나 면책해준다라는 법이 있는 대부분 이 법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드렸던 심폐소생술은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만 19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인의 기준은 8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양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에서 7세 소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아인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하는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영아라고 해서 신생아부터 돌 이전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인 경우에는 2손가락으로 똑같이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울산 안전체험관 안지훈 소방교님의 교육으로 강의로 함께 하셨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심폐소생 교육 늘 새롭고 유익합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요. 예, 정말 뭐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성인 기준인데 성인이 8세부터라는 거, 그리고 그 이하의 그 영아의 경우에는 유아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그리고 영아의 경우에는 2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관련 법규도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지훈 소방교님이 이런 또 영상으로 하시는 것도 처음이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멋져가 하시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교육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잘생기셔서 그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지훈 소방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김진한 강사님 모시고 자원봉사 기본교육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원봉사 교육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 영상 잠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부스는 저희 행사장에 1번 부스입니다. 바로 그 관리사무소 앞쪽에 1번 부스니까요. 꼭 기억하시면서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부리 문화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봉사단 김진한 강사입니다. 제19회 울산 새부리 축제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달전 철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새부리 축제에 앞서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진행하오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보수성.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익성.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타성.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공동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지속성입니다. 계획된 행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한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리 문화강보의 역할 소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밝은 얼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부리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 관람객이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른 것도 여러분입니다. 밝은 표정은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관람객이 즐겁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세부리 축제 성공 개최자의 안내자인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중립적 가치와 객관적인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앞장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갖고 세부리 축제 성공 개최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리 문화강보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활동 날짜와 시간을 음수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유니폼, 기념셔츠를 꼭 착용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축제 관람객에게 미소와 친절로 안내합니다. 근무 시간에 개인 행동은 삼가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활동 전후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부스에 방문하여 활동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는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노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노쇼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15년 안산 희망 마라톤 대회 개막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행사 진행을 돕기로 한 자원봉사자 800명 중 200여 명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센터 측이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전화기를 끊었거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봉사자들은 그날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음식점을 예약하고 통보도 없이 안 나타나는 노쇼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공익 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봉사활동 시간 채우라며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을 하고는 자녀는 학교에 일이 있다며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문자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회 당일 불참하면 회신해달라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도 3분의 1은 답장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작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공부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공부를 도와줄 고교생 20명을 뽑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선의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실제 나타난 봉사 학생은 겨우 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도 공부방을 찾은 초등학생 일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은 학생들도 기대했던 1:1 학습 대신 2~3명씩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측은 피해자 가족을 돕겠다는 전국의 신청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들은 상당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20여 명이 타는 버스에 단 한 명도 안 탄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사 기간 내 노쇼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봉사자들은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자원봉사센터 10곳을 조사해보니 작년 한 해 노쇼 비율은 15%에 이르렀습니다. 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자원봉사자 모집 당시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최근 봉사기관이나 단체들은 노쇼를 감안해서 아예 원래 모집 인원보다 10%를 더 뽑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능력. 참가자들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따른 특별한 요청이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참가자들이 행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성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행사에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세월이 축제 행사장 조감도입니다. 자원봉사 운영부서는 입구 우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으로 운영됩니다. 오전은 10시부터 15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9시까지, 저녁은 1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배치 장소 및 활동 내용 안내입니다. 배치 장소로는 축제기념 판매 부스를 비롯해서 총 9개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부스에 이동하셔서 그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방법 안내입니다. 제일 먼저 북구 자원봉사센터 부스로 이동합니다. 부스에 이동해서 담당자와 자원봉사 참석 여부 확인을 받은 후 기념셔츠 10건을 배부받습니다. 다음은 배정된 부스로 이동합니다. 부스 운영 담당자와 미팅을 거친 후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 북구 자원봉사센터 부스로 이동해서 자원봉사 활동 명부 서명 및 확인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접수 및 마감은 반드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부스에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은 울산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울산에는 5개 구금에 각 하나씩 봉사센터가 있고 중구에 울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북구청 뒤쪽 보건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것이 1365입니다. 여기는 봉사 참여로 봉사활동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봉사시간 조회 및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련 질문사항을 남기면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회 울산 세부리 축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부리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원봉사자의 힘을 여러 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부리 축제 현장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봉사단 김진환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교육봉사단
김진한 강사님을 통해서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19회 울산 쇠부리 축제 쇠부리 문화광부 워크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쇠부리 문화광부란 그 옛날 이곳 달천 철장에서 철을 캐던 광부가 있었다면 이제 시민 모두가 문화광부가 되어서 문화를 캐내는 문화광부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쇠부리 문화광부라는 저희들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고요. 우리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울산 쇠부리 체험 부스, 마켓 부스, 홍보 부스, 뭐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문화광부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쇠부리 축제에 관한 그리고 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경비지도사 구도영 경위님을 통해 들었고요. 그리고 울산 안전체험관 안지훈 소방교님을 모시고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도 청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김진환 강사님으로부터 청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다들 조금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으니까요.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달천 철장에서 가장 울산다운 축제 제19회 울산 쇠부리 축제 개최됩니다. 방문객들께서는 사실은 뭐 체험 부스든 마켓이든 우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든 전부 다 축제를 준비하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피곤하시더라도 늘 미소 띤 얼굴로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울산 쇠부리 축제,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또 방문객들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축제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축제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질문이 없으신 걸로 봐서 교육을 잘 들으셔서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 축제 사무국이 293-3500입니다. 지역번호는 0529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교육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가실 때 다시 한번 단체명, 성함 이렇게 꼭 이제 채팅방에 남겨주셔야지 저희들 교육 다 들으신 걸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9회 울산 쇠부리 축제 쇠부리 문화광부 워크샵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채팅방에 남겨놓으실 때까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 천천히 단체명, 참여하신 분 성함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울산 쇠부리 축제 사무국장이었고요. 축제장에서 보시면 밝은 얼굴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